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미래교육 보고서 따라잡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물리교과 손정호 교수입니다. 먼저 수업의 내용은 제일 먼저 영재에 대한 이해, 아무래도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영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지만 한 2, 3년 전에 나왔고 최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밝혀놓은 호라이즌 보고서 중심으로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현재 저희 개정 중인 교육과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보고서 두 가지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영재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에 대한 이해는 제가 영재 교육에 종사한 지도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그 20년 동안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영재인가? 이 점이 여기에 지금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과연 영재인가?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영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영재에 대한 정의를 창의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미알 칙센튼 미아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쓴 글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어떤 독창성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를 보통 영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어떤 분야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 분야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즉 영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재 학생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영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가 될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재 교육을 우리가 할 때 그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둘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영재라고 칭송받는 사람들, 뭐 미술 분야의 피카소, 그다음에 뭐 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영재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영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맞는 교육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런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천적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기회와 교육 환경이 중요하고 또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도 창의성의 절금이라는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책은 주로 그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연구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 가지고 너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길래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와 있는가 이런 인터뷰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 수집 결과 알아봤더니 결국은 타고난 유전자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유전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를 뽐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이 제공돼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 재능을 교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노력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영재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천적 재능의 비중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걸 또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 교육에서 보면 96% 정도. 물론 이건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그냥 이 미국의 심리학과 학회 회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죠. 교육은 선천적 재능이 중요하다. 좀 공부는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게임이라는 거죠.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어 높은 점수를 따게 되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선천적 재능이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탕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영재 교육이라는 것은 총 5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과정을 개발하는 걸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적 영역을 강조하는 방식. 물론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적합성. 이거는 이제 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흥미나 재미나,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개인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학교쯤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잘못된 오류 중에서 한 것이 학문적 합리주의라고 그래서 어떤 학문 분야의 지식을 쌓아 나가는 부분들인데, 초창기 때는 이런 걸 많이 했죠.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라기보다는 주로 고등학교 이상쯤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과학고나 영재학교처럼 이쪽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로 된 학생들에게는 이런 학문적 합리주의가 영재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입시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 학문적 합리주의가 영재 교육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인지 가정 개발과 개인의 적합성 부분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직업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분야에 가서 멘토십이나 인턴십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영재 교육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뭘 택하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다 한꺼번에 섞여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에 따라 좀 비중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뭐 고학년이든 초등학생은 개인적 적합성에, 중학생은 점점 인지 과정을 발달시키면서,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 학문적 합리주의, 정문직 신봉 이런 식으로 좀 더 발달하는 형태로 영재 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영재 교육을 접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알 칙센트 미알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이제 책을, 또 몰입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몰입이라는 책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내용은 바로 이 표 하나입니다. 이 표 하나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어떤 분야의 학생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역량이 없죠. 뭔가 교육받은 게 없고 또 배운 것도 학습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역량이 없다 보면 그 분야의 과제를 몰라서 무관심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되겠죠. 근데 역량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도전 과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걱정이 쌓이다 보면 극에 달하면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불안해지면 드디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각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이 불안감을 이겨서 각성을 통해서 몰입 단계까지 갈 때, 물론 이 각성이란 것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역량을 높여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몰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진로관 또 학습관도 생기게 되겠죠. 이런 몰입 단계가 되면 이제 자유자재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시간 낼 때 쉬고 또 시간 낼 때 학습에 집중하고, 여기까지 몰입과 통제 단계까지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 아까 칙센트 BI 하는 방식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자기가 몰입 단계에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된 거죠. 결국은 이런 몰입 단계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가 뭔지, 각 단계에서의 목표, 과제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학생들이 어떤 피드백, 즉 너는 지금 걱정 단계에 있다. 너는 지금 각성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 결국은 이 역량에 맞춰서 과제가 같이 이렇게 비례 형태로 가야 몰입하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몰입 단계에 있는 학생은 굉장히 역량이 높고 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높은데 낮은 과제를 주게 되면 이런 느긋함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몰입과 통제 단계에 도달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슨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고 나면 상대적으로 좀 느긋해집니다. 왜냐면 도전 과제가 새롭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다시 지루해지고 무관심해서 자신의 능력을 소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한 번 이렇게 몰입과 통제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몰입과 통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계속 높이거나
또는 도전 과제를 계속 높이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뭔가 업적을 많이 남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역량을 높이거나 과제 수준을 높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그 학생의 인공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영재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이제 하게 되니까 약간 걱정과 불안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각성과 몰입 단계로 넘어가야 영재 교육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 번 영재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었다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과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또는 역량을 높이거나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몰입에 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은 1만 시간 정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1만 시간의 투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 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지금부터 공차기를 어 해서 뭐 만 시간 정도 공을 찬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 1만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이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 전문가가 만약에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도달하냐? 하루에 6시간 하면 대략 5 년이 걸립니다. 보통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박사 학위 받으려면 한 수료 한 2 년하고 연구 한 2-3년 해서 박사 학위 받으니까 대략 5 년이 걸린다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일 3 시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3 시간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교사로서 베테랑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10 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박사학위 10 년은요.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하는 겁니다. 학사 4 년, 석사 2 년, 박사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9 년에서 10년 정도 나오죠. 만약에 이걸 땡기겠다. 너무 기간이 길다. 5 년도 길고 10 년도 길다. 그러면 하루 9 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뭐 10 시간 이상 공부하면 고등학교 1 학년 됐을 때 10 시간 공부하면 3년 쭉 공부하면 그 부분에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하튼 몰입에 이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재 학생이 진짜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정말 많은 시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능입니다. 사실은 그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은 지능에 가까운데요. 이 지능도 그냥 부모 유전자가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뇌를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 뇌는 이런 인지 과정을 밝히는 이 두개골 바로 안쪽에 있는 대뇌피질, 겉껍질이죠. 이 겉껍질이 인지 과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 목 뒤쪽에 이 소뇌 옆에 있는 변형계라는 부분이 감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능은 보통 이렇게 대뇌피질 껍질로 이루어지는데 이 대뇌피질 뒤통수가 후두엽이라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척두엽은 감정, 언어, 청각이기 때문에 주로 기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과목 같은 거 할 때 이 척두엽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두엽은 의사결정, 판단, 통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정엽은 운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후두엽 망막을 통해서 저 끝에 있는 후두엽에 시각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에 척도로 넘어갑니다. '이거 내가 본 적이 있나 없나?'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한 적 없으면 그게 무엇인지 먹는 것인지 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지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갓난쟁이들은 이 전두엽이 없으니까 그냥 후두엽 본다, 척두엽 기억이 있다 없다 그냥 두정엽으로 가요. 그냥 입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자기가 먹은 것과 모양이 비슷하면. 근데 이제 이런 전두엽이란 것은 그러면 어릴 때는 별로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대뇌피질은 뒤에서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세 정도 아동까지는 후두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해서 걔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척두엽, 두정엽이 발달되다가 이 전두엽이 발달되는 게 언제냐? 13 세부터 17세 사이에 인간 전체 전두엽 발달의 한 85에서 90% 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 살, 18 살쯤 될 때 전두엽이 거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25세 정도 때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요. 물론 70 몇 살까지도 가지만
한 95% 이상은 25세 때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25살 때까지 이 전두엽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수학 문제를 봅니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하겠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후두엽, 척두엽, 전두엽, 두정엽이라는 이 모든 뇌의 구조를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또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다. 이 문제 풀어본 적이 있네. 풀이 방법을 알고 있죠. 그러면 굳이 전두엽으로 가서 뭔가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척두엽에서 두정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암기해서 푸는 것은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만 발달시키다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현재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난 문제예요. 즉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이라는 이 뇌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지금 학생들 특히 수능에 의해서 대학까지 온 학생들의 대부분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 학습을 해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학습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문제 사항에 적용하거나 적응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이 이런 전두엽이에요. 특히 이 남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군대에서는 전두엽 쓰면 안 되죠. 명령에 복종하고 상사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즉 전두엽을 거의 활성화를 죽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 비활성화되어 있는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전두엽이 앞으로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은 AI가 따라잡을 수 있으나 전두엽은 아직까지 AI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두엽을 키우는 게 영재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두엽의 활성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이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이 이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올바른 감정을 갖도록 즉 바른 인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의사결정이 아니라 바른 감성을 가져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앞으로 세상에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판사, 변호사,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뭔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럴 때 감정이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에 관한 인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이런 10 대들은 뇌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가졌다가 그 그거를 잘 안 쓰면 버리게 되죠. 그 버리는 과정을 가지치기라 그러고 한 번 배운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장기 증강이라 그래요. 오래 간다 그래서. 그래서 장기 증강과 가지치기가 뭐 이 뇌 안에서 막 뇌 대뇌피질에서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보통 인간이 뭔가 하나를 보고 기억했을 때 그 기억을 하는 것이 한 개라 그러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00조 개 정도가 머릿속에 기억이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결이 100조 개까지 가능한데 어 7 살쯤 되면 다 찹니다. 3 세부터 7살 때까지 기억한 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요. 반복되지 않은 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대 때 일어난 일 기억하나요? 거의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또는 30대 최근 5년 이내에 했던 거는 기억이 잘 납니다. 왜? 그건 아직 가지치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와 장기 증강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은 머리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지치기와 이 장기 증강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거나 멍 때리거나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Q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적이지 않고 이와 같은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뭐 유지되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10 대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 정보 처리 영역이 부정적인 것보다 높다. 이렇게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했지만 이 긍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간에 뭐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서 랭킹 1 위가 됐어요.
그게 본인한테는 중간고사 성적 나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개인에게 도움되냐 안 되느냐 개인의 만족감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말고사 때가 되어도 그때 성적이 나빴으니까 다시 공부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 게임 1등 했던 경험이 더 좋게 남아 있으니까 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 대들의 뇌를 좀 이해만 한다면은 그에 맞춰서 학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재 학생에 대한 이해고요. 이제부터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보고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어 여러 단체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이제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대는 기관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뉴 미디어 컨소시엄하고 학교 네트워킹 컨소시엄이었는데 워낙 이 자료들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큰 기관으로 이전됐지만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등 쪽은 아직 덜 나오고 있어요. 2017년 이후에 잘 안 내고 있는데 원래는 2019년 20년 판을 낼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멈춰진 거고요. 현재는 이제 고등교육 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미 한 5년 뒤를 내다보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17 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8 년에 2018년 초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앞으로 어떤 교육이 유행할 거냐 이미 저희들은 지나갔어요. 코딩 교육하고 스팀 교육 이미 지나갔죠.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때부터 도입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20 년부터 24 년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측정에 대해서 중심을 둔다는 건데 요게 이제 AI랑 붙으면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학생에게 어떤 학습이 가야 되는가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습 공간 재설계 이게 이제 뭐 창의 융합형 과학실이라든가 다양한 교실 개설하는 뭐 공간 혁신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24 년까지는 계속 유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이후 요게 아마 새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혁신의 문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화냐? 이 디프 러닝 어프로치 심층 학습법에 관한 문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설계는 지금 보시는 같이 왜 공간 설계를 하느냐? 최신식의 가구 갖다 놓고 뭔가 뭐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공간 혁신이 아니고요. 실제 공간 혁신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예요. 기존의 수업이 이렇게 교사가 앞에 있고 학생들이 앉아서 일방적인 트레디셔널 클래스룸이죠. 전달식이었다면 현대의 어떤 학교 환경은 교사의 전달보다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거나 학생들끼리 모여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학생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다음에 발표 연습하는 거. 이건 영상 제작인 거죠. 이건 발표 연습, 파워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서로 설명해 주고 도와주기. 그러니까 현재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 형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되려 그러면 현재의 교실 공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학습 공간 재설계라고 해서 이 교실 자체를 이 기능에 맞게끔 즉 여기는 영상 제작하는 공간, 여기는 서로 발표하는 공간, 여기는 서로 토의하는 공간, 여기는 학습하는 공간 이렇게 분할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실 공간 전체를 면적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영역을 나누자. 이게 이제 학습 공간 재설계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 교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동일한 걸 해야 된다. 토론할 땐 다 같이 토론해야 되고 발표할 땐 다 같이 발표하고 참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영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학생들끼리 자율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는 발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조는 자기들끼리 학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순서를 따져 주진 않는 거죠. 어떤 처음 시작과 끝은 일치할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구성되도록 하는 거. 그래야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 공간을 처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즉 학습 공간 재설계는 신층 학습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 러닝 어프로치는 뭐냐? 이 심층 학습법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 이거 교사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사가 뭔가 지시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교사의 지시나 강의가 아닌 프로젝트 형태의 학습, 도전 학습, 탐구 학습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끼리 모둠 활동을 통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예,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배우고
비판적 사고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학습법을 신청 학습법이라 그럽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은 그냥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 학습이 옛날과 다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에듀테크라고 하는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에듀테크의 강력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 해결이 가능한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실제 세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 교사 역할 변화예요. 이거 진짜 선생님들이 잘 못 받아들이죠. 내가 천년에 내가 다 강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게 교사가 도와만 주고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이걸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컴퓨팅 사고 교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와 내용들을 주고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연관성이나 패턴이나 규칙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교사가 이걸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찾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이와 같은 수업 활동을 할 때 기존의 어떤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성적을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는 본인이 얼마나 외웠고 열심히 암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느냐 그 시험 문제의 점수에 따라서 성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모둠 학습을 하는 형태의 수업은 점수를 매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만약에 어떤 수업 시간이나 활동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수업의 어떤 관리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부장 선생님들이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면 즉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이런 거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 이런 거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에듀테크를 도입해서 수업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맞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 리더십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적 매기는 방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면 이런 부분들은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죠. 뭐 컴퓨팅 사고는 뭐 다 알다시피 뭔가 쪼개고 패턴 인식하고 추상화시키고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기 수업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지금까지 신기술 도입된 것들 보시면 이미 메이커 스페이스 무한 상상실 부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아마 비대면 시대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좀 많죠. 뭐 VR 도입은 됐는데 제대로 활성화 안 됐죠. 그리고 AI 뭐 도입하겠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언제 도입되나 하지만 어쨌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IoT도 들어오고 있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좀 더 풍성화시켜 주는데 풍성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바로 심층 학습법으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라이즌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육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교육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고등교육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습 공간 재설계도 이제 대학도 했거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 설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쓰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9년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이게 예측을 참 잘한 거죠, 코로나 상관없이.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학습 데이터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대학은 학위제가 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4년 다녀서 학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커리큘럼 코스를 따라가면 분해된 학위들이 뭐 빅데이터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걸로 자격증 정도 주죠. 그래서 대학이 고등교육이 어떤 졸업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명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2020 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일단 학생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문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교사학습 목표를 정해야 되고 학위 취득에 대한은 더욱더 강조되고 원격 대응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는데 고등교육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고등교육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서 이런 고등교육 변화 속에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능 위주의 암기 과목 문제풀이 위주로 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이걸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 세계의 어떤 교육의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OECD 교육에 대한 OECD 에듀케이션 2030. OECD가 왜 중요하냐? OECD는 사실 선진국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OECD 국가들 선진국이 거의 이거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이제 21 세기가 딱 시작되는 2000 년도쯤에 OECD 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과거의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만든 게 OECD 대세코예요. 이 OECD 대세코에서는 이렇게 역량들을 제시했어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이지율동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읽고 하위 역량을 뒀는데 이 하위 역량들을 수업에서 배우기를 학교 교육에서 배우기를 권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OECD 대세코의 영향에 의해서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2009때 조금 도입했다가 2015 때는 완벽하게 이 내용들을 많이 도입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정보 처리 역량. 뭐 되게 설명이 많이 있지만 정보 처리 역량에 관계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으로 드러났죠. 그다음에 대인 관계 역량. 이 대인 관계 역량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 이거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 보면 교육 과정이 역량의 핵심 역량 5개 나오죠.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뭐 심미적 감성 뭐 역량 뭐 공동체 역량 등등이 나오잖아요. 예, 고것들이 바로 이 OECD 대세코라는 데서 줬던 거였어요. 이런 역량을 기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게 2003 년부터 연구되어서 2005 년도에 초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난 2018 년도에 새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OECD 에듀케이션 2030이에요.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은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교육을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바꿨습니다. 한 30 몇 개국의 교육 과정도 바꾸고 이런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는 못 가고 있죠. 우리도 2015 때 좀 도입을 했으나 많이 못 갔어요. 내년에 나올 2022 새 교육 과정은 굉장히 이런 역량을 더 강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역량을 키운 것의 목표가 뭐냐? 뭐 취업을 잘하기 위한 거냐, 대학 잘 가기 위한 거냐라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교육을 받는 데에서의 어떤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면 모든 학생이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초한 공동의 미래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와 같이 학생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그런 역량을 키우면서 발현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잘 구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시된 역량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이전에 이제 지식, 능력, 태도와 가치라는 세 가지 역량이었어요. 예. 이 지식, 능력, 태도와 가치에서 이 스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보 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었어요. 지식은 학문적인 거고요. 태도와 가치는 뭔가 이 좀 인성적인 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 능력, 태도, 가치를 길러서 특히 능력에서 정보 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게 OECD 이 대세코였다면 이것이 2030으로 오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과연 목표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정보 처리 역량을 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고 그다음에 어 대인관계 역량을 쌓으면 집단 내에서 어떤 긴장과 딜레마를 대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면 책임감을 가진다. 요런 것들을 변혁적 역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량으로 제시되었던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향만은 이거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 구축하는 거. 요쪽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걸 기르고 그 기른 중간 과정의 어떤 역량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면 이렇게 갈 것이다.
미래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 역량 가진다, 자기관리 역량 가진다, 정보 처리 역량 가진다고 해서 바로 어떤 미래 사회에 가기 힘드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긴장과 딜레마를 대처 잘하느냐, 책임감을 갖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요게 이제 OECD 이 러닝 프레임워크 2030에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식, 스킬, 태도와 가치 요렇게 돼 있고, 요것들을 묶어서 컴피던스 역량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지식도 학문 내 개념 지식, 간학문관적 그러니까 융합적인 지식, 인식용 저자의 지식, 스킬에는 뭐 음 이게 이제 메타인지 뭐 사회적, 감성적, 물리적, 실용적, 개인적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미래의 영재 교육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식으로 제시될 수 있냐? 첫 번째, 실생활 문제 사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생길 거고, 그것에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학습법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심층 학습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찾아내거나 또는 선생님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내세우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이 새로운 가치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글로벌 문제 사항이 주어지면 이것은 본인들이 사회 글로벌 문제에 뛰어들 수가 없으니,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요즘 나오는 뭐 그린 에너지, 저탄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비판적 사고로 그런 자료들, 해외 자료, 참고 문헌들을 읽고서 토론하고,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결정력을 지니게 되고요. 이와 같은 걸 바탕으로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한다는 거죠. 즉 영재 교육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실생활 문제 사항을 다루거나 사회 및 글로벌 문제 사항을 다뤄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거나 비판적 사고로 토론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앞에서 제시했던 보고서에 나왔던 그 심층 학습법, 즉 프로젝트 학습 위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인제 참고로 그동안 뭐 여기 과학, 수학, 기술, 발명 뭐 이쪽 분 말고는 관심 없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용어들을 살펴보면 뭐 STS라고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 그다음에 MST라고 있었어요. Math, Science, Technology 이런 것도 있었어요. 90 년대, 80 년대 후반, 90 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STEM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수학하고 사이언스를 기술과 좀 이렇게 활동적인 기술과 공학과 결합시켜서 수학과 과학 공부를 좀 잘해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STS에서 약간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소셜 사이언티픽 이슈, 그러니까 사회 과학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 SSI 토론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 많은 용어들 SDS, MST, STEM, STEAM, SSI 이 많은 것들은 결국 과학 교육과 기술 교육에서 어떻게 이 사회 문제와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에 맞는데, 저는 이거를 기결시켜 보면 딱 두 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하나가 의사결정이고요. 그 하나가 문제 해결이에요. 결국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 뭐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10대 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이 부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층학습법,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것이 어 이 미래 교육 보고서들이 제시해 주는 가장 강력한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 그런 주제들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그래서 SDGs라고 이게 아마 유엔에서 16개, 17개인가 주제를 정해 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들을 보면 이게 무슨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이건 주로 과학 쪽에 많겠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이건 수학과 사회 분야일 거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전 교과를 포함하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가치를 지녀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재 교육이 앞으로 이런 미래 교육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정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하는 방식, 이 방식이 앞으로 영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구분이 없어요. 같이 올려가면서 수업을 개발하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분과적인 어떤 영어 영재 뭐 수학 영재 뭐 과학 영재 요런 것들을 좀 더 희석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